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다. 네, 나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만은 기억해 두십시오. 3년을 참았던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기 때문이었지요. 보따리 하나 들고 나선 그 여인은 분노도 억울함도 삼킨 채 걸었습니다. 과연 빈손으로 쫓겨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보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덕임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산 아래 제법 넓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바로 이 고을에서 3대째 선비를 배출한 안동 이씨 이판사 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가리켜 큰댁이라 불렀고 큰댁의 안주인 정씨 부인은 고을 어디를 가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 자존심이 단단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지요. 그 정씨 부인 밑으로 외아들 성준이 있었고 성준에게 시집 온 것이 바로 덕임이었습니다. 덕임의 친정은 한양에서 낙향한 가난한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글은 잘 읽었으나 벼슬에는 인연이 없었고 어머니는 덕임이 어린 시절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지요. 덕임은 아버지 곁에서 글도 배우고 약초도 캐고 살림도 하며 거의 혼자 힘으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혼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큰댁 쪽에서 먼저 혼처를 넣었다고 합니다. 가세가 넉넉하지는 않으나 선비 집안의 딸이니 체면에 맞겠다. 그런 계산이었을 겁니다. 덕임의 아버지는 딸이 고생하지 않을 집이라 여겨 혼인을 허락했고 덕임은 19에 큰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집 온 첫 해에 덕임은 며느리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맨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넣었고 시어머니 정씨의 밥상에는 반찬 하나 빠뜨린 적이 없었으며 시아버지 이 판사의 약탕관도 덕임이 직접 다려 올리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큰댁 며느리가 참 야무지다라고 입을 모았고 남편 성준도 처음에는 아내를 아끼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바뀌어도 아이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 정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올려도 고맙다는 말 대신 한숨이 먼저 나왔고 마을 잔치에 함께 가자는 말도 점점 뜸해졌지요. 급기야 정씨는 이웃집 아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준이가 복이 없어서 그런 며느리를 들였지. 그 말을 전해 들은 덕임은 가슴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는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리라고 자신을 다독였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셋째 해가 되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제 대놓고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덕임이 올린 밥상을 젓가락도 대지 않고 물리치는 날이 잦아졌고 아들 성준에게는 내가 대를 끊을 셈이냐라는 추궁이 매일같이 이어졌지요. 성준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임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시아버지. 이 판사가 며느리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며느리를 감싸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직접 나무라거나 해야 할 텐데 이 판사는 마치 이 일에 관심이 없는 등 묵묵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덕임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침이 왔습니다. 음력 9월 초일에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날이었습니다. 덕임이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가려는데 대청마루의 시어머니 정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아버지 이 판사가 있었고 그 뒤에 남편 성준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대청마루 한가운데에는 덕임의 옷까지 몇 벌이 담긴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싸놓은 것인지는 몰라도 그 보따리의 의미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맹이다. 정씨 부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칠거지약 중 무자, 아들을 낳지 못한 죄로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뜻이었지요. 덕임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을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를 섬긴 세월이 밥상 하나, 틀리지 않으려 애쓴 날들이 남편의 옷깃을 다려주며 보낸 밤들이 보따리 하나로 정리되어 대청마루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덕임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는 뜻이었지요. 어머니가 틀렸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말 한마디. 그것만 있으면 덕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고함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지요. 덕임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집이 저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기억하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쫓겨나는 며느리가 무슨 기억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깟 말 한마디가 뭐가 대수겠느냐는 표정이었지요. 이 판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먼 산을 보고 있었고 성주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덕임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큰 댁의 대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를 등으로 들으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깨물었지요. 이 집 앞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그것만은 지키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을 어귀를 지나 논둑길로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덕임은 걸음을 멈추고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옷가지 사이로 손을 넣어보니 손끝에 잡히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낡은 장부 한 권이었습니다. 시댁 부엌 한쪽에 꽂혀 있던 것으로 시어머니의 친정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약초 건조법과 배합법이 적힌 지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덕임은 시집 와서 약탕을 다릴 때마다 이 장부를 펼쳐보았고 어느새 내용을 거의 외우고 있었지만 장부 자체는 늘 부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따리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넣어주었다는 뜻이었지요. 누가 넣었을까? 시어머니 일리가 없었고 시아버지는 부엌에 발을 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성준이라면 아내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것만은 챙겨주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시댁의 늙은 행랑어멈이 몰래 넣어둔 것일까? 덕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낡은 장부를 품에 꼭 안았을 때 쏟아지지 않던 눈물이 비로소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그것이 덕임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장부 한 권. 돌아갈 친정에는 아버지마저 2해 전에 돌아가시고 빈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덕임을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쫓겨난 며느리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덕임은 보따리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터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겠다는 것. 그 걸음이 훗날 이 고을 전체를 뒤흔드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덕임이 장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고을 장터라 해봐야 5일장이 서는 넓은 마당과 그 둘레에 늘어선 주막 두어 채, 포목점, 잡화상, 그리고 약재를 파는 가게 하나가 전부인 작은 장터였지요. 하지만 이 고을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다 보니 약초가 풍부했고 그 덕에 약재상만큼은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 약재상의 주인이 봉칠이라는 사내였는데 이 고을 토박이로서 장터의 약재 거래를 거의 혼자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지요. 봉칠은 산에서 약초를 캐오는 채취꾼들에게서 헐값에 사들여 장터에서 몇 배의 이문을 남기는 방식으로 돈을 모은 자였고 채취꾼들이 불만을 품어도 이 고을에서 약재를 팔 곳이 봉칠네밖에 없으니 누구도 대놓고 거스르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덕임은 장터 한쪽에 있는 허름한 셋방을 알아보았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포목점 뒤편에 딸린 창고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비가 새지 않고 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처지였지요. 방세를 낼 돈이 없었기에 포목점 주인 안악에게 아침 저녁으로 물 깃는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방을 얻었습니다. 보따리를 풀고 앉았을 때 방 안에는 덕임과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장부 한 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덕임이 가진 전부였던 것이지요. 첫 며칠은 그야말로 막막했습니다. 친정 빈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남긴 솥 하나와 약주, 캐는 낫 한 자루가 전부였고 쌀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덕임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집 오기 전 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던 산길이 아직 발에 익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구절초를 캐고 칡뿌리를 캐고 산자락에서 쑥을 뜯어 말렸습니다. 말린 약초를 장터에 내다 팔면 적어도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이 덕임이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터에서 벌어졌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 덕임은 말린 약초 몇 묶음을 자리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때 봉칠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지요. 봉칠은 덕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너 큰 댁에서 쫓겨난 그 며느리 아니냐?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덕임에게 쏠렸습니다. 덕임은 대답 대신 약초 묶음을 가지런히 고쳐 놓았지요. 봉칠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쫓겨난 년이 장터에서 약초를 팔겠다. 내 자릿세도 안 내고? 장터에는 자릿세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포목이나 곡물처럼 큰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고, 약초 몇 묶음을 파는 소매에 자릿세를 매기는 법은 없었습니다. 봉칠이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은 덕임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봉칠의 심기를 건드리면 약재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릿세를 내실 곳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내겠습니다. 덕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봉칠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장터에서 덕임의 약초를 사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봉칠이 주변 상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덕임의 자리를 슬슬 피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리지 않는 약초는 더 곱게 말려서 다시 내놓았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 더 좋은 것을 찾아 캐왔지요. 그렇게 열흘 남짓이 지났을 때 장터에서 덕임의 약초를 처음으로 사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장터 끝자락에서 죽집을 하는 늙은 할머니였는데 손자가 기침이 심하다며 도라지 몇 보리를 달라고 했지요. 덕임은 도라지를 건네면서 다리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사흘 뒤 그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자의 기침이 많이 나았다면서 이번에는 이웃집 하나까지 데려온 것이었지요. 입소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덕임의 약초가 다른 곳 것보다 좋다는 소문이 처음에는 장터 죽집 할머니의 입에서, 그 다음에는 이웃집 안악의 입에서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전해지기 시작했지요. 덕임이 시댁에서 약탕을 다리며 익힌 약초 다루는 솜씨가,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약초의 성질을 꿰뚫는 눈이 서서히 장터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봉칠이 파는 약재는 값이 비싼 대신 간혹 건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섞여 있었는데 덕임의 약초는 한 묶음 한 묶음이 정성스럽게 말려져 있었고 값도 봉칠의 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차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이 파한 뒤 새방으로 돌아온 덕임은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그 장부, 시어머니 친정에서 내려온 약초 건조법과 배합법이 적힌 기록이었지요. 그동안은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천천히 한 장씩 넘겨보니 덕임이 미처 몰랐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건조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약초는 그늘에서 말려야 약성이 살고 어떤 것은 소금물에 한 번 담갔다가 말려야 독이 빠지며 두 가지 약초를 함께 다릴 때 어떤 순서로 넣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 그런 세세한 배합의 비법이 정리되어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친정이 본래 대대로 약방을 운영하던 집안이었다는 이야기는 덕임도 얼핏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집안의 비전이 이 장부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덕임은 밤새 장부를 읽었습니다. 등잔 기름이 타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외웠지요. 이것이 그저 약초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약재를 다루는 기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 밤에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장부를 보따리에 넣어주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장부를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덕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마지막 장 뒷면에 본문과는 다른 필체로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약초 이름도 아니었고 배합법도 아니었지요. 누군가가 적어 놓은 것은 빈 문서였습니다. 이 판사 대기 고을의 김좌수에게
진 빚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갚기로 한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덕임이 알고 있던 시댁의 형편에 비하면 턱없이 큰 것이었지요. 날짜를 보니 덕임이 쫓겨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시댁이 이토록 큰 빚을 지고 있었다면 덕임이 시집살이를 하는 3년 동안 그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 정 씨는 여전히 비단 저고리를 입었고 시아버지 이 판사는 사랑방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상을 줄인 적이 없었습니다. 빚을 졌다면 어딘가에서 줄여야 할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이 빚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생긴 시점이 하필 덕임이 쫓겨나기 석 달 전이라는 것이 아직은 덕임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남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장부를 덮고 누운 덕임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장부를 바탕으로 약초가 아니라 약재를 제대로 다뤄보겠다는 결심. 다른 하나는 시댁이 나를 쫓아낸 이유가 정말 아들 때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괴질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한두 집에서 열이 나고 기침한다는 정도였는데 열흘 사이에 알아눕는 사람이 20명을 넘기더니 급기야 이 고을까지 병이 옮아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이 서리기 시작했고 약재상 봉칠의 가게 앞에는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봉칠은 웃고 있었습니다. 약재 값을 올릴 기회가 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날부터 봉칠내 약재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덕임의 표정은 불안도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를 곰곰이 따지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괴질은 인근 새 마을을 훑고 지나간 뒤 이 고을에도 어김없이 들이닥쳤지요. 처음에는 장터 남쪽 개울가에 사는 어느 농부가 갑자기 열이 올라 쓰러진 것이 시작이었는데 사흘이 지나자 그 집 식구 4명이 모두 자리에 눕더니 일해가 되기 전에 이웃집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열이 높고 기침이 잦으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는 병이었지요. 관아에서는 아직 의원을 보내지 않았고 고을 사람들은 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박출입을 삼갔습니다. 장터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에도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고 장터를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코와 입을 천으로 감싸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 곳만은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봉칠의 약재상이었습니다. 병에 좋다는 약초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봉칠내 앞에 줄을 섰고 봉칠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올린 값으로 약재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무슨 지난달만 해도 한 묶음의 단량이지 않았소. 누군가가 따졌지만 봉칠은 양손을 턱 벌리며 대꾸했습니다. 약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판에 값을 따지면 못하겠소. 살고 싶으면 사고 아니면 말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약재를 살 수 있는 곳은 봉칠내뿐이었으니까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약을 사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도 한두 번은 살 수 있었지만 병이 길러지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봉칠이 부른 가격이었습니다. 덕임은 그 광경을 장터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먼저 덕임의 머릿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계산이었지요. 봉칠이 파는 약재의 종류, 그 양, 그리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수. 이 고을의 병이 얼마나 퍼졌으며 앞으로 약재가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지를.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봉칠이 파는 약재 중에서 이 괴질에 실제로 효험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덕임은 새방으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습니다. 낡은 장부에는 시어머니 친정 약방에서 대대로 기록해 온 약초 배합법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열병과 기침에 쓰는 처방이 3가지나 있었지요. 하나는 칡뿌리와 시오를 중심으로 한 기본 해열 처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교와 금은화를 쓰는 좀 더 강한 처방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열이 극심하여 붉은 반점이
돋을 때 쓰는 급한 처방으로 황금과 황년에 지모를 더하는 배합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처방이야말로 지금 고을에 퍼진 괴질의 증상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지요. 문제는 재료였습니다. 황금과 황년은 이 고을 뒷산에서도 캘 수 있는 약초였지만 지모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 그늘진 골짜기에서만 자라는 것이라 채취 자체가 쉽지 않았고 봉칠내에서도 지모를 따로 갖추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덕임은 이튿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시집 오기 전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길이었지만 지모가 자라는 북쪽 골짜기까지는 한나절을 걸어야 했고 길이 좁고 가팔라서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곳이었지요. 덕임은 낯을 허리춤에 차고 빈 바구니를 등에 지고 이슬에 젖은 풀을 헤치며 올라갔습니다. 반나절을 걸어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덕임은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위 틈 사이 그늘진 곳에 지모의 잎이 보였지요. 한 뿌리, 두 뿌리 조심스럽게 케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골짜기를 더 깊이 들어갔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에야 바구니가 반쯤 찼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덕임은 그날 밤부터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배합법을 그대로 따랐지요. 황금을 먼저 넣고 한 식경을 끓인 뒤 황년을 더하고 마지막에 지모를 넣어 불을 약하게 줄여 천천히 우려내야 한다는 것. 그 순서와 시간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새벽녘에 약탕이 완성되었을 때 덕임은 먼저 자신이 한 모금 마셔보았지요. 쓴맛이 강했지만 목을 넘기고 나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임은 약탕을 옹기에 담아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을 팔겠다고 자리를 편 것이 아니었지요. 장터 남쪽 괴질이 가장 심한 개울가 마을 쪽으로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병이 든 농부의 집을 찾아갔지요. 대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에서는 신음만 들려왔습니다. 이웃들이 옮을까 두려워 가까이 오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덕임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농부의 아내와 아이 둘이 누워 있었고 농부 자신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열이 높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었지요. 덕임은 아무 말 없이 옹기를 내려놓고 사발의 약탕을 따라 농부의 아내에게 먼저 먹였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에게, 그 다음 농부에게. 누군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 덕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낮에 약을 다리고 저녁에 개울가 마을을 돌며 약을 나눠주었지요. 나흔 날 가장 먼저 약을 먹었던 농부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이 내려가고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에는 아이들도 죽을 받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래가 지나자 그 집 식구 넷 모두가 마당에 나와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소문은 개울가 마을에서 장터로, 장터에서 고을 전체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개울가 농부네 식구가 다 일어났다더라. 약을 준 사람이 누구래? 큰 댁에서 쫓겨난 그 며느리래.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낳은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부정할 수가 없었지요. 그 소문이 퍼진 다음 장날 덕임의 자리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었던 것이 다음 날에는 10명으로 그 다음 날에는 20명을 넘기더니 급기야 덕임이 아침에 준비한 약이 해가 지기 전에 동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봉칠은 그 광경을 약재상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지요. 자기 가게 앞에 줄 서던 사람들이 하나둘 덕임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칠이 파는 약재도 열병에 쓰이는 것이기는 했지만 배합이 정밀하지 않아 효험이 덕임의 약탕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값이 3배나 비쌌습니다. 사람들이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봉칠이 손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에게 덕임과 거래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고 덕임이 약초를 캐러 가는 산길에 자기네 채취꾼들을 먼저 보내 약초를 싹쓸이하기도 했지요. 한 번은 덕임이 장터에 내놓은 약탕 옹기를 누군가가 밤사이에 깨뜨려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봉칠이 시킨 것인지는 증명할 수 없었지만 장터 사람들은 다들 짐작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덕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칠이 채취꾼을 보내 약초를 먼저 캐가면
덕임은 그보다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옹기가 깨지면 다른 옹기를 구해왔지요. 상인들이 거래를 끊으면 장터가 아닌 마을을 직접 돌며 약을 전했습니다. 그 끈질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덕임에게 결정적인 전환이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을 관아의 아전 가운데 황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황서방의 외아들이 괴질에 걸려 열흘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관아에 소속된 의원이 약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봉칠내에서 비싼 약재를 구해 다려 먹여도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날로 위중해져서 황서방은 밤마다 관아 뒷마당에서 하늘을 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장터의 죽집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으로 덕임의 약초를 사갔던 바로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저녁 덕임의 새방을 찾아와 말했지요. 관아 황서방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더구나. 의원도 포기했다는데 내 약이 듣지 않겠니? 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관아 아전의 집에 찾아가 약을 건넨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지요. 의원도 손을 놓은 병을 자신이 고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칫하면 주제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고 만에 하나 아이가 약을 먹고도 낫지 못한다면 오히려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지요. 열흘 넘게 열이 내리지 않는다면 기본 처방으로는 부족하고 약재의 양을 늘리되 다리는 시간을 2배로 잡아 약성을 진하게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 장부의 기록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덕임은 산에 올라 평소보다 2배의 약초를 캐왔습니다. 돌아와서 약을 다리되 장부에 적힌 대로 불 조절을 더욱 세밀하게 했지요. 해가 질 무렵 약탕이 완성되자 덕임은 그것을 들고 관아 뒷골목에 있는 황서방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황서방은 초췌한 얼굴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덕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는 한참이 걸렸지만 약을 가져왔다라는 말에 일단 안으로 들였지요. 방 안에 누운 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덕임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맥을 살핀 뒤 약탕을 조금씩 입에 넣어 주었지요. 아이가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하자 덕임은 수저 끝에 한 방울씩 묻혀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식경을 들여 사발 하나를 다 먹인 뒤 덕임은 황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밤 아이의 이마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황서방은 아이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인경이 지날 무렵 아이의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새벽녘에는 아이가 스스로 눈을 떠서 아버지, 물이라고 한마디 했고 황서방은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여 아이를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 약속대로 찾아온 덕임에게 황서방은 대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시오. 평생 이 은혜를 갚겠소. 덕임은 황서방을 일으켜 세우며 약탕을 한 번 더 건넸고 사흘 뒤 아이는 완전히 회복하여 마당에서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관아 의원도 손을 놓았던 아이를 장터의 여인이 살려냈다는 소문은 이번에는 장터를 넘어 관아 안까지 퍼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달라진 것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덕임을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었지요. 장터에 약을 내놓으면 새벽부터 줄이 섰고 먼 마을에서 하룻길을 걸어 덕임을 찾아오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덕임은 이제 약탕만이 아니라 말린 약재를 배합하여 봉지째 팔기도 했고 증상에 따라 다리는 법을 적어 함께 건네기도 했지요. 값은 여전히 봉칠의 반도 되지 않았지만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적은 이문으로도 새빵 방세를 내고 쌀을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둘째는 관아와의 관계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서방은 은혜를 갚겠다는 말을 빈말로 하지 않았지요. 관아에서 필요한 약재를 구할 때 봉칠이 아닌 덕임에게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거래는 아니었고 황서방 개인의 호의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관아 아전이 덕임과 왕래한다는 사실 자체가 장터에서 덕임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주는 힘이 되었지요. 봉칠이 함부로 손을 쓰기 어려워진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면 장부를 펼쳐 마지막 장의 빈 문서를 들여다보았지요. 시댁이 김좌수에게 진 빚, 그 액수, 그 시점. 고을의 병이 번지면서 정신없이 보낸 나날이었지만 그 의문만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터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죽집 할머니가 국을 끓이면서 무심하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큰 댁에 새며느리가 들어왔다더구나. 김좌수네 딸이래. 덕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김좌수. 장부 마지막 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 시댁에 큰 빚을 진 상대의 딸이 자신이 쫓겨난 자리에 새며느리로 들어왔다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해서가 아니었구나. 그 순간 덕임의 머릿속에서 3년간 풀리지 않던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침묵,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남편의 무기력, 그리고 자신이 쫓겨난 시점과 빚이 생긴 시점이 석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감정만은 분명했지요. 억울함. 3년 전 그 아침보다 더 깊고 더 또렷한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기에 그저 슬펐지만 이제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기에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덕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장터에서 들려오는 시댁 이야기에 귀가 저절로 기울었습니다.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지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울이 좁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 큰 댁에 새며느리가 들어온 일은 장터에서 두고두고 회자하는 이야깃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목점 안하기 천을 재면서 한마디 하고 죽집 할머니가 국을 끓이면서 한마디 보태고 장터를 지나는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덕임의 귀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지요. 이야기를 모아보면 이러했습니다. 큰 댁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김좌수의 외동딸로 이름은 향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덕임보다 서너 살 아래였고 혼인은 덕임이 쫓겨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치러졌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릴 만큼 급한 혼사였는데 보통 양반가에서 며느리를 내보내고 새며느리를 들이려면 적어도 반년은 체면 칠해해야 하는 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댁은 그 체면을 내팽개치고 서둘렀지요. 왜 그랬을까? 장터 사람들은 그저 시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급했겠지라고 넘겼지만 덕임은 그 이유를 이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며느리가 들어온 뒤 큰 댁의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울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예전에는 큰 댁 하인이 장터에 나와 고기를 사고 비단을 끊어가곤 했는데 새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는 그 하인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큰 댁 마당에서 키우던 닭도 줄었고 행랑채에 있던 일꾼 2명이 나갔다는 이야기도 돌았지요. 포목점 안하게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 정씨가 포목점에 외상을 달아놓고 석 달째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김좌수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는데 형편이 더 나빠지고 있다면 빚이 갚아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덕임은 그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알아볼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전 며느리가 시댁의 속사정을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덕임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답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방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큰 댁의 행랑어멈 막덕이었습니다. 덕임이 시집살이를 하던 3년 동안 부엌에서 함께 일하며 말없이 덕임을 도와주던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막덕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핏줄이 서 있었지요. 아씨, 아니 이제는 아씨라 부르면 안 되겠지요. 막덕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덕임이 물을 따라주자 막덕은 사발을 2 손으로 감싸 쥔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보따리에 장부를 넣은 건 저였습니다. 덕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막덕은 덕임이 쫓겨나던 날 새벽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싸라고 시켰을 때 몰래 부엌에서 장부를 가져와 옷가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고 했지요. 장부 마지막 장에 빈 문서가 적혀 있다는 것도 막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넣어준 이유는 언젠가 덕임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아씨가 쫓겨난 건 아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막덕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시아버지, 이 판사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속은 허약한 사람이었지요. 3년 전 이 판사가 한양에서 내려온 어느 장사꾼에게 속아 큰 돈을 날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광산에 돈을 대면 10배를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가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는데 그 장사꾼은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지요. 이 판사는 체면 때문에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날린 돈을 메우기 위해 고을의 김좌수에게 손을 벌렸고 김좌수는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외동딸을 큰댁 며느리로 들여주시오. 김좌수는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로 돈을 모은 상인 출신이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 가문과 혼맥을 맺지 못하면 이 고을에서 대접받기 어려운 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지요. 김좌수에게는 3대째 이어온 양반가인 큰댁과의 혼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간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판사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양반가의 상인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것은 가문의 수치라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빚이 불어나면 가산을 뺏기게 되고 가산을 뺏기면 체면은 더 크게 무너진다는 것을 이 판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기존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이었지요. 시어머님이 아씨를 미워한 건 맞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불만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맹을 내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님도 한두 해만 더 기다려보자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리가 마님을 부르셔서 한참을 이야기하시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마님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씨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이 판사가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막덕도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그 이후 시어머니 정씨가 며느리에 대한 모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 친정이 가난하다는 것, 며느리, 복이 없다는 것. 그동안 속으로만 품고 있던 불만들을 밖으로 꺼내어 쫓아낼 명분으로 삼은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로서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이 사실이었기에 양심에 크게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새 며느리를 들여 빚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판사의 설명에 동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남편 성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도련님은 아씨가 쫓겨나기 전날 밤 사랑방에서 나리와 크게 다투셨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소리를 지르셨다가 뺨을 맞으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대청마루에 서신 도련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셨지요. 그 말을 들은 덕임의 표정은 여러 겹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고 그 아래에 배신감이 있었고 그 아래에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슬픔이 한 겹 달려 있었지요. 남편이 전날 밤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은 지금에서야 덕임의 가슴에 와닿았지만 그것이 위안이 되기에는 그 다음 날 아침의 침묵이 너무 길고 깊었습니다. 알면서 막지 못한 것과 모르고 막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니까요. 막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아씨, 김좌수가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덕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좌수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빚을 없애주겠다고 했지만 혼인 뒤에 말을 바꿨습니다. 빚은 빚이고 혼인은 혼인이라고. 이자까지 붙여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나리가 항의하셨지만 김좌수가 한 말이 내 딸이 양반가 며느리가 된 것으로 충분한 대가를 준 것 아니냐라고. 빚은 별도라고. 이 판사는 김좌수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좌수는 처음부터 빚을 탕감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양반가와의 혼맥도 얻고 빚도 그대로 받아내고 딸을 통해 큰댁에 안살림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으니 김좌수로서는 모든 것을 가져간 셈이었습니다. 지금 큰댁은 김좌수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전답을 하나씩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고 나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십니다. 마님은 병이 드셨고 도련님은 술에 빠지셨고 새 며느리 향이는 친정아버지 편이지 시댁 편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큰댁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막덕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을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했을지 덕임도 짐작할 수 있었지요. 덕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방의 등잔불이 흔들리는 것만 보고 있었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감정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뜨거운 형태에서 차가운 형태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댁이 자신을 쫓아낸 이유가 아들 문제가 아니라 빚과 계략이었다는 것. 남편은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계략이 결국 시댁 자신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막덕 어멈. 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부를 넣어주신 것도. 하지만 저는 그 집에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든 서든 그것은 그 집이 선택한 일이니까요. 막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임이 그렇게 말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막덕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씨가 잘 되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막덕이 돌아간 뒤 덕임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약초 배합법이 아니라 마지막 장의 빈 문서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그 옆에 오늘 막덕에게 서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필체로 하나하나 적어 넣었습니다. 이 판사가 장사꾼에게 속은 일, 김좌수의 조건, 비탄감의 거짓 약속, 새 며느리를 통한 김좌수의 시댁 장악. 왜 적었느냐고 묻는다면 덕임 자신도 명확히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수를 하겠다거나 시댁을 무너뜨리겠다거나 그런 뚜렷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자신이 당한 일의 전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막덕의 이야기 중에 덕임의 뇌리에 깊이 박힌 것이 있었지요. 김좌수가 빚을 빌미로 큰댁의 전답을 하나씩 빼앗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빚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큰댁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김좌수는 양반 가문의 간판만 원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가진 땅까지 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덕임이 쫓겨나던 날 아침 시아버지, 이 판사가 먼 산만 보고 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수치심이었지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며느리를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을 차마 며느리의 눈을 보고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의 수치심이 이해는 되었지만 그것이 덕임에 대한 사죄가 될 수는 없었지요. 3년을 성실하게 며느리 노릇을 한 사람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버린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서와는 별개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장부를 덮고 등잔불을 끈 뒤에도 덕임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한 것은 시댁의 몰락도 김좌수의 탐욕도 아니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지금 덕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 집이 어떻게 되든 덕임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지요. 덕임에게 남은 것은 자기의 삶이었고 그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솜씨, 장부에 담긴 비전, 장터에서 쌓아가고 있는 신뢰, 관아 황 서방과의 관계. 이것들이 덕임의 손에 있는 카드였지요. 그리고 덕임은 그 카드를 어떻게 쓸지 이 밤부터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형편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장터 한쪽에서 약초 몇 묶음을 펼쳐놓고 시작했던 덕임의 장사는 이제 장터 한가운데에 반듯한 가게 하나를 내걸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가게라 해도 처음에는 장터 모퉁이의 작은 판잣집에 불과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옆 칸까지 넓혔고 반년이 지나자 뒤쪽에 약재 건조장까지 붙일 수 있게 되었지요. 덕임이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역병이 지나간 뒤에도 덕임의 약을 찾는 사람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괴질이 물러가자 봉칠은 약재 값을 다시 내렸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병이 가장 심할 때 값을 올린 봉칠과
빈손으로 약을 나눠준 덕임. 그 차이를 고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지요. 급한 병이 아니더라도 기침약이나 소화제, 산후보약 같은 일상적인 약재를 구할 때 사람들은 봉칠레 대신 덕임을 먼저 찾았고 그 흐름은 한 번 바뀌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장부의 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친정에서 내려온 약초 배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대대로 약방을 운영하며 쌓아온 실전 경험의 기록이었지요. 덕임은 그 장부를 밤마다 공부하면서 단순히 약초를 말려 파는 수준을 넘어 증상에 맞는 처방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배합을, 속이 냉하면서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배합을, 산모가 젖이 잘 돌지 않을 때는 어떤 약초를 어떤 순서로 다려야 하는지를 관아 의원 못지않은 정밀함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셋째는 황서방과의 관계가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 황서방은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진심으로 갚으려 했고 관아에서 약재를 구할 일이 생길 때마다 덕임을 추천했지요.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소개에 불과했지만 덕임의 약재 품질이 좋고 값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관아 안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어느새 관아의 약재 납품 중 상당 부분이 덕임 약방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관아와 거래한다는 사실 자체가 덕임의 신용을 높여주었고 그 신용이 다시 장터에서의 장사를 키워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지요. 이 무렵 덕임은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고을 장터에서만 약재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고을의 장터에도 약재를 대겠다는 것이었지요. 소매가 아니라 도매로 넘어가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 고을 장터의 수요에는 한계가 있었고 한 곳에만 의지하면 봉칠처럼 방해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덕임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덕임은 직접 인근 세 고을의 장터를 돌아보았습니다. 각 고을에서 어떤 약재가 부족하고 어떤 병이 흔하며 약재상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발로 걸어 다니며 파악했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했습니다. 이 고을 뒷산에서 나는 약초를 충분히 확보하면 인근 세 고을에 가장 수요가 많은 기본 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혼자서 산에 올라 약초를 캘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덕임은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지요. 산 아래 마을에는 봉칠에게 약초를 헐값에 넘기는 채취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봉칠이 주는 값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다른 거래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 봉칠에게 넘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덕임은 그 채취꾼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봉칠보다 비싼 값을 주겠다고 했고 대신 약초의 채취 시기와 건조 방법을 덕임의 기준에 맞춰달라는 조건을 걸었지요. 장부에 적힌 건조법, 덕임이 직접 체득한 품질 관리법을 채취꾼들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채취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봉칠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자 하나둘 덕임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석 달 뒤에는 채취꾼 대부분이 봉칠이 아닌 덕임에게 약초를 넘기고 있었고 봉칠의 약재상에는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봉칠이 뒤늦게 값을 올려 채취꾼들을 불렀지만 이미 덕임과 신뢰가 쌓인 뒤라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덕임은 이 고을에서 약재를 모아 인근 세 고을의 장터에 정기적으로 약재를 대는 도매상이 되었지요. 장터의 포목점 안학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 쫓겨나올 때 보따리 하나였는데 1년 만에 저렇게 된다니. 봉칠은 이를 갈았지만 관아와 거래하고 있는 덕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댁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큰댁은 눈에 띄게 쪼그라들고 있었지요. 김좌수는 약속대로, 아니, 약속을 어긴 대로 빚을 빌미로 큰댁의 전답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고을 동쪽의 논새 마지기가 먼저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서쪽 밭이, 그 다음에는 비싼 자락의 임야까지 김좌수 명의로 바뀌었지요. 이 판사는 항의했지만 문서에 도장이 찍혀있는 이상 빼앗긴 것을 되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 향이는 친정아버지 편에 서서 시댁의 안살림 정보를 김좌수에게 넘기고 있었고 시어머니 정 씨는 며느리를 의심하면서도 증거를 잡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었지요. 남편 성준의 소식은 더 처참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전 아내를 쫓아낸 죄책감, 새 아내와의 불화.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성주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지요. 낮부터 술을 마시고 관아의 작은 벼슬자리마저 제대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댁 도련님이 폐인이 되었다라고 수군거렸고, 시어머니 정 씨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내쉬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정 씨 자신도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시작된 기침이 겨울을 넘기도록 낫지 않더니 봄이 왔을 때는 기침에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의원이 와서 보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봉칠내에서 약재를 구해 다려 먹여도 차도가 없었지요. 의원이 말하기를 이 병을 다스리려면 녹용에 산삼을 더한 보약을 오래 복용해야 하는데 녹용은 비싸고 산삼은 귀하여 웬만한 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댁에는 이미 그 돈이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김좌수에게 전답 대부분을 뺏기고 남은 가산으로는 식구들 끼니를 잇는 것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새며느리 향이에게 친정아버지에게 약값을 부탁해달라 했지만 향이는 시치미를 뗐지요. 김좌수 역시 시어머니 약값까지 내가 왜 되느냐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돈을 쓸 이유가 김좌수에게는 없었습니다. 큰댁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었지 큰댁 식구의 안녕을 지켜줄 생각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니까요. 그 무렵 고을에서 한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덕임 약방에서 녹용과 산삼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약재 도매상으로 성장한 덕임은 인근 고을뿐 아니라 더 먼 곳의 약재상과도 거래망을 넓히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녹용과 산삼 같은 고가 약재도 취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녹용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덕임 약방뿐이었지요. 봉칠내는 이미 재고가 바닥나 있었고 관아 의원도 덕임에게서 약재를 받아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 씨의 병에 필요한 약이 하필이면 덕임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세상일의 묘한 되돌림 같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큰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덕임이 오후에 약방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가게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지요. 큰댁의 하인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지만 입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쭈룩겨난 전 며느리에게 약을 구해달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체면이 상하는 일인지 만석도 알고 있었을 것이지요. 저 큰댁 마님께서 편찮으신데 녹용을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석은 그 말을 하면서도 덕임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덕임은 한동안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의 초라한 행색, 구겨진 두루마기, 신발 밑창이 달아 맨발이 거의 보이는 모습이 큰댁의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그냥 약만 구할 수 있는지만 여쭤보라 하셨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시아버지도 아니었지요. 그저 하인 하나를 보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약을 구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3년을 성실히 살다가 빈손으로 쫓아낸 며느리에게 약을 구해달라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부탁하는지조차 밝히지 않는 것이었지요. 덕임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쓴 웃음이었지요. 돌아가셔서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이 필요하신 분이 직접 오시라고.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댁 마님이 양반가의 안주인이 쫓아낸 전 며느리의 약방에 직접 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만석도 알아챈 것이었지요. 만석은 몇 번이나 입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약방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덕임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었지요. 당당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체면을 내세우는 것을 더 이상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장터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덕임은 약방문을 닫으며 장터 건너편을 바라보았지요. 봉칠의 약재상은 이제 문을 닫은 날이 여는 날보다 많아졌고 장터 한가운데에서 가장 사람이 붐비는 곳은 덕임 약방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이 장터에 처음 섰던 날이 떠올랐지요. 봉칠이 쫓겨난 년이 무슨 장사라고 비웃던 그날이. 그 여인이 이제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터 어귀에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한때는 비단이었을 저고리가 빛을 잃은 채 걸쳐 있었고 걸음마다 기침이 터져 나왔지요. 그 사람의 팔을 잡은 것은 술 기운이 채 빠지지 않은 얼굴에 한때 큰댁 도련님이라 불리던 남자였습니다. 시어머니 정씨와 남편 성준이 덕임 약방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큰댁 마님이 장터를 걷고 있었지요. 이 고을에서 3대째 양반 체면을 세우며 살아온 집안의 안주인이 장터 한복판을 그것도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걷고 있다는 것은 이 고을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때 장터를 지날 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사람들의 인사를 턱으로 받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지금은 기침을 참느라 허리가 꺾이고 한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아들의 팔에 매달려 간신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목점 안하기천을 접다 말고 바라보았고 죽집 할머니가 국자를 든 채 멈추었고 장터를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큰댁 마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덕임 약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 한때 쫓아냈던 며느리의 가게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덕임은 약방 안에서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장터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느꼈을 때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보았지요.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 성준의 얼굴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 얼굴은 덕임이 기억하는 것과 전혀 달랐지요.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볼이 움푹 패 있었으며 술기운이 채 빠지지 않은 듯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반듯한 선비라 불리던 사람이 장터의 취객과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 시어머니 정씨가 있었습니다. 1년 전 덕임을 쫓아낼 때 대청마루에 꼿꼿이 앉아 사맹이다라고 선언하던 그 여인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으며 한때는 비단이었을 저고리에 색이 바래어 볼래 무슨 색이었는지 짐작하기 힘들 지경이었지요. 기침할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고 입술 끝에 핏기가 비쳤습니다. 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약방문 앞에 섰을 때 장터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은 장터에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가 쫓아낸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이 장면을 고을 사람 누구나 언젠가는 오리라 예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열려고 했지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지만 기침이 먼저 터져 나왔고 기침을 멈추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그 사이 성준이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었는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기침이 잦아든 뒤 정씨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약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안부도 없었지요.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 마지막 남은 체면이 쫓아낸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턱은 여전히 미세하게 치켜들려 있었고 눈은 덕임을 직접 보지 않고 약방 벽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지요. 덕임은 정씨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년 전 그 아침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겹쳐보았지요. 나가거라. 아들 하나 못 낳는 년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던 그 목소리와 지금 가까스로 약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이 목소리가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세상의 뒤바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덕임의 머릿속에 스치게 했습니다. 어머님. 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나온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었지요. 쫓겨난 며느리가 아직도 그 호칭을 쓴다는 것에 정씨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약은 있습니다. 정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지요. 안도인지 힘이 빠진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정씨가 고개를 살짝 들어 처음으로 덕임의 눈을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내보내신 이유가
정말 아들을 낳지 못한 탓이었습니까? 장터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미 큰 댁의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시아버님이 장사꾼에게 속아 가산을 날리셨다는 것, 김좌수에게 빚을 지셨다는 것, 그 빚을 갚는 조건으로 김좌수의 딸을 새며느리로 드리기로 하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침도 나오지 않았지요. 옆에 선 성준이 덕임하라고 나직이 불렀지만 덕임은 남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좌수가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전답을 하나씩 빼앗아 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왜 쫓겨났는지 그 이유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정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정 씨에게 쏠려 있었지요. 이 고을에서 체면이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고 정 씨가 평생을 지켜온 것이 바로 그 체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 씨 앞에 놓인 것은 체면을 지키고 약을 얻지 못하느냐, 체면을 내려놓고 약을 얻느냐, 두 갈래뿐이었지요. 정 씨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요. 그것은 덕임이 시집살이를 하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결코 우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며느리를 다그칠 때도, 아들을 꾸짖을 때도, 남편이 돈을 날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서 물기가 비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지탱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지요. 정 씨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어머니라고 외치며 붙잡으려 했지만 정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약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장터의 흙바닥에 양반가의 안주인이 쫓아낸 며느리 앞에서 두 무릎을 대고 앉은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누군가가 아이고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쥐 죽은 듯한 침묵이 이어졌지요. 내가 잘못했다. 정 씨의 목소리는 기침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었다. 나리가 그러지 않으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따랐다. 내가 억울한 줄은 알았다. 하지만 내 억울함보다 이 집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간 뒤에도 집은 살지 못했다. 김좌수에게 속았고 전답을 빼앗겼고 새며느리는 친정편이지 이 집 편이 아니었다. 나리는 수치에 못 이겨 방에 틀어박히셨고 성준이는 내가 나간 뒤로 사람이 아니다. 기침이 터졌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이었지요. 성준이 소매로 어머니의 입을 닦아주었고 정 씨는 그 소매를 밀어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약을 달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 앞에서 이 말을 하려고 온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 3년을 성실히 살았던 며느리를 빚 때문에 내쫓은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그 말이 끝나자 정 씨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침과 울음이 뒤섞여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방문을 나서 정 씨 앞에 섰지요. 장터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덕임은 천천히 몸을 숙여 정 씨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 씨의 몸이 놀라울 만큼 가벼웠지요. 1년 전 대청마루에서 당당히 앉아있던 그 체구에서 살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모든 것이 빠져서 뼈와 가죽만 남은 듯한 가벼움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덕임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지요. 1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단단함이 그 목소리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덕임은 정 씨를 약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리에 앉히고 물을 한 사발 따라주었지요. 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 마시는 동안 덕임은 약장에서 녹용 한 접과 약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미리 배합해 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 씨의 안색과 기침 상태를 보고 약재를 골라 종이에 싸기 시작했지요. 장부에 적혀있던 처방 중 기침에 피가 섞이고 기력이 극도로 쇠하면 쓰는 보기건패 배합이었습니다.
성주는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들어갔지만 자신은 그 문을 넘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표정이었지요. 덕임은 성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사람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약재를 다 싸서 정씨 앞에 놓은 뒤 덕임이 말했습니다. 이 약을 사흘에 한 번씩 달여서 드십시오. 물 5사발에 넣고 2사발이 될 때까지 졸이는 것입니다. 녹용은 따로 잘게 썰어 꿀에 개어 드시면 됩니다. 보름이 지나면 기침이 줄 것이고 달포가 지나면 피가 섞이는 것이 멈출 것입니다. 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을 준다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한 눈이었지요. 이 약은 드리겠습니다. 정 씨의 눈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덕임의 다음 말이 이어졌지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정 씨가 입을 열려 했지만 덕임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쫓아내신 이유를 오늘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을 인정하신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 잘못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보따리 하나 들고 나선 날부터 이 장터의 흙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 1년이 저를 만들었고 그 1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 씨의 입술이 떨렸지만 반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쫓아낸 사람이 돌아오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 씨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약은 보름치를 드렸습니다. 다 드신 뒤에 오시면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약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3년 동안 큰 댁에서 먹고 입은 것의 은혜라 생각하겠습니다. 정 씨가 약봉지를 2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그것이 정 씨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정 씨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할 때 덕임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쫓겨나던 날 한 말 기억하십니까? 정 씨가 멈추었습니다. 이 집이 저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도 기억하겠습니다. 정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준이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성준이 약방 안에 덕임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덕임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1년 전 대청마루에서 나와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산 아내가 보따리를 들고 나갈 때 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입에서 나와야 했던 말이었지요. 1년이 지나 장터 한가운데에서 술기운에 젖은 목소리로 겨우 꺼낸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덕임이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마주본 것이었지요. 그 눈에 미움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었지요. 남아있는 것은 한때 같은 방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성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호칭을 다시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었지요. 그때 대청마루에서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달랐을 것입니다. 전날 밤 시아버님께 대드셨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의 침묵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침묵하신 것을 저는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성준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부디 술을 끊으십시오. 어머님이 병중이시고 시아버님도 기력이 다하셨다 하니 이 집을 지켜야 할 사람은 서방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님 약을 짓는 것뿐이니 그 외의 것은 서방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장터 흙바닥에 떨어지는 눈물이었지요. 정 씨와 성준이 장터 어귀를 지나서 사라진 뒤에도 장터 사람들은 한동안 덕임 약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말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약을 내어주면서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 남편에게 사과받으면서도 침묵의 대가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한 것, 그것이 복수인지 용서인지 아니면
그 둘 다와는 다른 어떤 것인지 장터 사람들도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죽집 할머니가 국을 저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한마디가 장터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사람이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덕임은 약방문을 닫고 다시 약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뒤 고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댁 마님이 장터 한복판에서 전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고을 전체에 퍼졌고 인근 마을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회자한 것은 며느리가 약을 내어주면서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그 한마디였지요. 보통의 이야기라면 쫓겨난 며느리가 다시 시댁에 들어가 안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할 텐데 덕임은 그 자리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을 사람들의 의견은 갈렸지요. 어떤 이들은 며느리가 너무 야박하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한 번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혈육도 아닌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했으면 다시 들어가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도리 아니냐. 그런 말이었지요. 주로 나이 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말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은 특히 장터의 아낙네들과 이 고을에서 시집살이를 해본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맞다고. 빚 때문에 쫓아놓고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본 것이니 돌아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었지요. 덕임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칭찬에도 비난에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지요. 약방을 열고 약재를 다듬고 손님을 맞고 채취꾼들에게 약초를 받고 인근 고을에 약재를 보내는 일상이 어제와 같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름마다 큰댁의 하인 만석이 덕임 약방을 찾아와 약을 받아갔다는 것이었지요. 덕임은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 정씨의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보름치씩 녹용과 배합 약재를 종이에 싸서 만석에게 건넸고 약값은 한 푼도 받지 않았지요. 만석이 올 때마다 덕임은 정씨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기침이 줄었는지, 핏기가 돌아왔는지, 죽은 넘길 수 있는지. 만석이 전하는 이야기로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기침에 피가 섞이는 것이 멈추었고 2달째에는 마루에 나와 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덕임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보름치 약을 준비해 두었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왜 약은 계속 짓느냐고.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과 시어머니가 병으로 죽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지어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었고 약을 지어주지 않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지요. 덕임에게 그것은 단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댁의 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좌수의 소나귀에서 큰댁이 빠져나올 길은 이미 없었지요. 전답의 대부분이 김좌수에게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큰댁의 기와집과 뒷산 일부뿐이었습니다. 이 판사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자신의 실수가 3대째 지켜온 다문을 무너뜨렸다는 자책이 이 판사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 판사가 사랑방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급한 병이 아니라 기력이 다하여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아 의원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고 이 판사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 판사의 죽음은 큰댁의 마지막 기둥이 쓰러진 것과 같았지요. 장례를 치를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거들어 겨우 상을 치렀습니다. 김좌수는 장인의 장례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새며느리 향이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지요. 큰댁의 양반가의 간판을 달아주는 것이 목적이었지 무너지는 집안과 함께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판사의 장례 소식을 들은 덕임은 장터를 닫지도
큰댁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새방에서 등잔불을 켜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일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아침 대청마루에서 먼 산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모습이, 수치심에 짓눌려 있던 한 사람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덕임은 그 기억을 떠올린 뒤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향이가 떠나고 이 판사가 세상을 뜬 뒤 큰댁에 남은 것은 병이 채 낫지 않은 시어머니 정씨와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 성준뿐이었지요. 김좌수는 마지막으로 남은 기와집마저 빚 대신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정씨는 기와집만은 지키려 했지만 문서 앞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이 뻗어왔습니다. 관아의 황서방이었지요.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던 황서방은 김좌수가 큰댁에 행하고 있는 일들을 관아에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빚을 빌미로 전답을 빼앗는 것이 한두 건이면 사사로운 거래로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관아에서 살펴볼 사안이라는 것이 황서방의 판단이었지요. 관아에서 살핌이 시작되었고 김좌수가 빚 문서의 이자를 부풀려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좌수는 관아의 살핌을 받게 되었고 부풀린 이자에 해당하는 전답 일부를 큰댁에 돌려주라는 사또의 처분이 내려졌지요. 큰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막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재산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양반가의 위세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낡아가는 기와집 한 채와 작은 전답 몇 마지기뿐이었지요. 덕임은 이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서방이 관아에 보고한 것은 황서방 자신의 판단이었지 덕임이 부탁한 것이 아니었지요. 덕임은 시댁을 구하려 한 적도 무너뜨리려 한 적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덕임이 한 것은 자신의 삶을 일으키는 것뿐이었지요. 시댁이 무너진 것은 시댁이 선택한 일들의 결과였고 그 결과가 어떻든 덕임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장터에서 무릎 꿇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면서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그 말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반년이 흘렀습니다. 덕임 약방은 이제 이 고을뿐 아니라 인근 5고을에까지 약재를 대는 약방이 되어 있었지요. 장터 한가운데의 가게는 2칸을 더 넓혀 약재 창고와 조제실을 갖추었고 약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서너수로 늘었습니다. 관아의 약재 납품은 이제 공식 계약이 되었고 고을 사또까지도 덕임 약방의 약재를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봉칠의 약재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재고도 없고 손님도 없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봉칠은 장터를 떠나 어디론가 갔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덕임은 이 성공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가게를 넓혀도 거래를 늘려도 덕임의 생활은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요. 새방에서 좀 더 나은 방으로 옮기기는 했지만 비단을 입거나 하인을 두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덕임이 시작한 일이 하나 있었지요. 역병이 돌았을 때 약을 살 돈이 없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덕임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봉칠이 값을 3배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했던 가난한 이들, 그마저도 살 수 없어 병이 깊어지도록 버텨야 했던 사람들. 덕임은 약방의 한쪽에 별도의 약재를 마련해 두고 돈이 없어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나눠주기 시작했지요. 매달 약재의 일부를 따로 빼두어 가난한 이들이 찾아오면 값을 묻지 않고 약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짜로 약을 나눠주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지만 덕임은 개의치 않았지요. 장사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나선 날 아무도 돌봐주지 않던 그 시간의 기억이 덕임에게 사람이 아플 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약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을 만들어준 것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덕임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댁에서 쫓겨난 며느리였지요. 그 다음에는 장터 약초 파는 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덕임 약방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덕임이라고 이름을 불렀지요. 큰댁 며느리도 쫓겨난 여자도 약방 주인도 아닌 그냥 덕임. 이 고을에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독립된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주는 몇 차례 더 덕임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와 달라고 했고, 두 번째에는 다시 시작할 수 없겠느냐고 했으며, 세 번째에는 아무 말 없이 약방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지요. 덕임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서방님, 그때 침묵하신 것을 제가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제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방님도 서방님의 삶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준이 찾아왔을 때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얼굴에 부기가 빠져 있었지요. 성준은 약방 앞에서 덕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약을 내가 직접 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전답에 봄보리를 심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한 말이 나를 살렸다는 것만은 알아주십시오. 덕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성준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덕임의 눈에는 미움도, 그리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 없는 응원 같은 것이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한 때, 덕임은 약방 앞에서 약재를 볕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서늘한 날이었지요. 고추잠자리가 약방 처마 끝에 앉았다 날아가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장터 어디선가 떡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때 장터 어귀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파였지요. 등이 굽어 있었고 걸음이 느렸지만 지팡이를 짚지 않고 혼자 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한때 비단이었을 저고리가 깨끗하게 빨려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있었지요.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에 핏기가 돌아 있었고 기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장터를 지나면서 덕임 약방 쪽을 보았지요. 약방 앞에서 약재를 말리고 있는 덕임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덕임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재를 채반에 내려놓고 잠시 정 씨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정 씨의 얼굴에는 지난번 무릎을 꿇었을 때의 절박함도 그 전 사맹을 선언하던 때의 냉혹함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한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는 그것을 아는 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덕임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것이 스쳤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에는 너무 작고 표정이라 하기에는 너무 짧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 정 씨가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지요. 정 씨는 고개를 든 뒤 다시 걸음을 옮겨 장터 어귀를 지나갔습니다. 덕임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약재를 들어 올렸지요. 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약재가 잘 마르는 날이었지요. 덕임은 채반 위에 약초를 한 줄 한 줄 가지런히 펴면서 바람에 실려오는 떡 냄새를 맡았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포목점 안하기 손님을 맞는 목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바람결에 섞여왔지요. 보따리 하나 들고 이 장터에 처음 섰던 날이 지금은 까마득히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덕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덕임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된 약방이 있었고 자기 손으로 일군 장사가 있었고 자기 힘으로 서 있는 두 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동정도 아닌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걸어 나온 그 첫걸음이었지요. 덕임은 약재를 다 펴놓은 뒤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